4. 학문 연구와 초기의 성과들. 린즈. 왜 당신은 곧장 파리로 갔나요? 윤희상. 원래는 독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쪽으로는 줄이 없었어요. 내가 출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 관청의 초청장이 필요했지요. 파리에는 바이올린을 하는 한국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에게로 나의 작곡 작품들을 보냈었지요. 많지는 않았고 첼로 소나타 하나, 현악 사중주, 피아노 사중주, 두서너 곡의 합창곡과 가곡들이었죠. 기악곡들은 부조와 조였고 바르톡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하나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는 파리 음악학교에서 이러한 음악들을 선보였고 그곳에서 나를 초청했지요. 그때 나는 40살쯤 되었는데 서양 음악 이론, 현대 음악, 무조 음악, 서양 음악들을 빨리 배우고 싶었으며 쇤베르크, 베브론, 그리고 쇤베르크 학파, 소위 빈 학파를 알고 싶어 했어요. 나는 쉽게 배우게 되리라고 생각했지요. 내 계획으로는 3년 동안 머무는 것이었는데 그 3년 후에는 다시금 한국에 있게 되리라고 확신했었어요. 린즈.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았죠? 윤희상. 그래요. 모든 것이 생각과 달리 되었어요. 파리에서 나는 즐겁지가 못했어요. 비록 내가 박물관, 극장, 음악회 등 많은 것들에 대해 흥미를 느꼈지만 말이에요. 나는 메시엥, yor리브, 꾸띠웨, 리비에, 땅스망, 쇼케, 미알로비치 등등 인물의 새로운 현대 음악과 내가 관심을 가졌던 동시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었죠. 내게는 그들의 음악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은 아직 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아직 작곡에 있어서는 자리가 확고하지가 못했죠. 파리 국립음악학교에 등록은 했지만 이미 내 나이 40이었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나를 정상적인 학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즉 나는 더 많은 학비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죠. 내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때문에 나는 내가 배우려고 했던 것을 되도록이면 집중적으로 빨리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다음 곧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토니 오뱅에게서 작곡을 배웠는데 그의 수업은 그 자체가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그가 베토벤과 바그너를 분석하는 반면 나는 현대 작곡 기법을 배우고자 했지요. 이론은 피에르 레벨에게서 배웠고 그는 볼 두카스의 제자였으며 볼 두카스는 또 댕디의 제자였지요. 레벨은 건실한 작곡가로서 오래전부터 이론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죠. 그의 수업은 극도로 집중적이었으며 아주 철저했고 인간적으로 호감이 갔어요. 그에게서 나는 배울 것이 많은 볼 푸게, 앙리 샬랑, 장 갈롱 등의 현대 음악 작곡 기법 이론을 배웠는데 그 당시 나 자신은 파리 음악원의 순수 전통을 이제는 완전히 내 자신 속에 수용했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론 과제의 결과를 레벨에게 제출하여 그가 그것을 피아노로 연주했을 때 그는 마치 바늘에 찔리기나 한 것처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소리쳤어요. 여기 당신이 써놓은 것은 비난할 여지는 없지만 아주 이상해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주 고상하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의 말이 옳았어요. 아주 다른 음악 세계에서 온 다성의 어떠한 전통도 없는 동아시아 사람이 대위법과 화음을 이용하여 작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나는 계속해서 공부했고 그때마다 줄곧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곧 고국으로 돌아가 대학에서 음악 이론 교수가 되어야겠다고요. 1년이 지나자 나는 파리에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파리는 무척 추운 도시였고 나는 다른 선생이 필요했지요. 나는 베를린으로 그곳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인 보리스 블라흐를 찾아갔어요. 그의 음악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인 동시에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쓴 실내악 작품들을 그에게 보여주었죠. 파리에서는 특별한 것은 작곡하지는 않았었고 단지 선생님이 지정해준 과제를 했을 뿐이었지요. 블라하는 그 작품들을 훑어보고는 말했습니다. 내게서 시작해도 좋아요 라고요. 그에게는 8, 9명으로 된 전문 학급이 있었죠. 그들은 모두가 이미 능숙한 작곡가들로서 그에게로 왔으며 외국에서도 역시 그랬죠. 그들은 그에게서 완전하게 되기를 소망했죠. 블라하는 극단적으로 현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정말이지 결코 12음 음악을 쓰지는 않았는데도 뛰어난 선생님이었죠. 그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그것을 끄집어냈지요. 유감스럽게도 그는 일주일에 단 2번만 학교에 나왔는데 수업은 아주 짧았어요. 그는 빠르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과제를 훑어보았으며 틀린 곳을 발견했을 경우에만 조금 말을 했어요. 그는 절대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요.
그는 내게 복잡하지 않게 써야 하며 좀 더 분명하게 써야 하고 비평가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다시 말해 너무 어렵게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또한 내가 나의 아시아적인 음악 개념을 더욱더 분명히 구현해야만 한다는 말도 했어요. 그 당시에 나는 바이올린 협주곡과 제2 현악 사중주와 몇 가지 소품들을 썼습니다.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은 다름슈타트에서 초연되었는데 성공적이었어요. 나는 블라와 인간적인 접촉을 할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어요. 그는 아시아, 중국 등에서 자라나 나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그의 도움을 무척 그리워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지요. 그에게는 학교의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았고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그 자신의 작곡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언젠가 내가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을 그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는 간단히 좋다고만 말했어요. 그는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자기와 함께 계속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나는 한번 라디오에서 나의 작품 바라를 들었는데 그 후 그와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좀 더 쉽게 써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말을 받아들였지요. 린저, 당신은 요세프 루프와 라인하르트 슈바르츠 슐링에게도 배웠잖아요? 윤희상, 슈바르츠 슐링한테서는 대위법과 돌림노래 그리고 푸가를 배우는데 그는 매우 호감이 가고 친절했으며 기꺼이 나를 도와주었죠. 인간적인 유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린저, 그를 알고 있어요. 그는 나의 첫 번째 남편의 친구였고 그와 함께 하인리 카민스키의 문화생이었거든요. 윤희상, 루프에게서는 비인 학파의 테크닉을 철저히 익혔는데 그는 그 당시 정통 비인 학파 사람들 중의 하나였으며 쇤베르크의 조교였지요. 그는 악곡을 지극히 정확하게 분석해냈어요. 블라흐와 루프의 수준은 대등했어요. 블라흐는 작곡 선생이었고 루프는 이론가였어요. 나는 더욱이 루프의 책 12음악곡을 이미 한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나의 길을 결정해 준 것은 12음 음악이 아니었어요. 내가 비록 초기 작품인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악곡들과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을 쇤베르크의 수법으로 쓰기는 했어도 말이에요. 나는 그때 점차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만약 한국에서 교직을 얻게 될 경우에 필요하게 될 졸업 정서를 얻기 위해 졸업 시험을 치르려고 했죠. 그 시험을 위해서 나는 7가지 부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때 나는 공부를 아주 많이 했는데 더욱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독일 국내와 외국에서 베를린으로 왔고 그래서 중간 정도의 방을 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내 방에 대한 기억은 악몽과도 같아요. 주인 여자는 동독 출신의 남작 부인이었는데 잘 듣지도 못했고 더러웠으며 고양이를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구석구석까지 새를 주었고 그 밖에 복도에서도 부엌에서도 그리고 식당에서도 사람이 잠을 잤어요. 밤에 그 부인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라디오를 아주 크게 틀어놓았고 또한 잘 듣지 못하니까 욕을 해댔고 새던 사람 하나가 어린아이의 실로폰을 치기 시작하고 나는 그런 소음을 듣지 않으려고 첼로를 켰어요. 끔찍했지요. 린저, 드디어 다시 첼로 얘기가 등장하는군요. 당신이 도망할 때 가지고 갔던 그것이었나요? 윤희상, 아니에요. 다른 건데 빌린 것이었죠. 즉 이렇게 된 거예요. 1958년에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지요. 그 전에 나는 그래도 한번 다름슈타트에서 신음악을 위한 강좌에 참가하고 싶었지요. 어쨌든 그것이 그 당시에는 현대음악의 중심이었거든요. 이 일을 계획한 사람은 볼프강 슈타인에케 박사인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요. 전 세계 현대음악의 발달은 그의 덕을 많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958년에 다름슈타트로 갔어요. 그곳에서 나는 아주 재미있는 작곡가들을 알게 되었는데 슈톡하우젠과 노노와 블레즈와 마데르나와 존 케이지 등 극단적인 현대 작곡가들이었죠. 그곳에서 나는 케이지의 작품을 하나 들었는데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일 뿐이었어요. 나는 실험에 매혹당했는데 너무도 넓고 새로운 가능성의 스펙트럼이었죠. 그러나 너무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나는 내가 어디에 서야 하며 어떻게 계속해야 하는가를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작곡을 해야 하는가?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전위음악에서 하나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가?
또는 나의 동아시아적인 음악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하고 말이에요. 중대한 결정이었죠. 나는 슈타칸 에케 박사와 이야기를 했고 그는 내 작품을 들어보지도 않고 1959년에 다름슈타트에 공연하도록 애써 보겠다고도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을 보냈지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리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동시에 나는 5개의 피아노 곡을 빌토벤에 있는 가무데무스 재단이 주최하는 네덜란드 경연대회에 출품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쌌습니다. 나는 그 2작품이 성공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공연하기에 충분하리라는 것 등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들은 12음의 테크닉으로 씌워져 현대적이긴 했지만 다른 전위 음악가들의 작품만큼 현대적인 것은 아니었죠. 예를 들자면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에서 1악장은 강렬한 12음 음악인데 아주 쉔베르크적이죠. 하지만 템포가 느리고 명상적인 2악장에서 나는 우리 한국 고유의 궁정 음악 가락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옛날 악기에 사용되는 연주 기법을 기악자에게 지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비브라토와 글리산토의 다양한 방식이었죠.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3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음악이 극도로 전위적인 청중들 앞에 서게 되리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름슈타트와 또 동시에 네덜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2곡 모두 1959년을 위해 채택되었던 것이죠. 나는 이미 짐을 싼 것이고 곧 공연을 위해 비행기를 탔지요. 처음에는 기대를 하지 않고 다름슈타트에 갔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새 작품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공연 전에 나는 때때로 다른 음악가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유명한 동료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을 하는 그들의 방식이 나를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난 걱정을 했고 점점 걱정이 커져서 공연 전에 나는 나의 작품을 취소하려고도 생각했어요. 지휘자는 프란시스 트라비스로 되어 있었죠. 그는 나의 친구가 되었고 나의 편집인인 헤랄츠 군츠와 나를 위해 무척 애를 써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거기에는 첼리스트인 지그프리드 팔름이 있었는데 그 역시 나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나는 그에게 나의 새로운 첼로 협주곡을 헌정했지요. 다름슈타트에서 최초의 시험이 있게 되었어요. 몇몇 흥미로운 사람들이 혼란에 있었습니다. 난 처음으로 내 음악을 들었어요. 난 너무나 흥분을 해서 더 이상은 그것이 들리지 않더군요. 시험 연주 동안 나는 혼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알아챘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한 사람이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긴 했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의 작품을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때 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난 곧 한국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음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밀코 켈레멘의 작품이, 다음에는 자크빌트 베르그의 작품이, 그리고는 나의 작품이 차례로 연주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수갈채가, 아주 많은 박수갈채가, 그리고는 브라보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난 내 정신이 아니었지요. 많은 음악가들이 내게로 와서 칭찬을 해 주었어요. 나는 그때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공손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후에 나는 비평을 읽었습니다. 린즈. 나도 그것을 읽었어요. 긍정적이고 확실한 것이었죠.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당신의 음악과 약간 막연하게 대립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신문에서는 그것은 온건한 음악, 한국의 민속 음악이라고 씌워 있었죠. 다름슈타트의 어느 일간지에는 그 작곡가는 최소한 한국 궁정음악의 음으로 그 궁정음악과 자신이 근래 블라우와 루프에게서 배운 새로운 서양 작곡법을 연결시킬 수 있기를 열망했다. 그 작품은 정치가 있고 미묘한 색감을 지녔으며 음과 형태에 있어서 일목요연하다. 소용돌이 치는 듯한 취주자의 모습과 낮은 가락의 현악 연구자에 의해 야기되는 하나의 특유한 장식적인 작용이 이 작품을 특출나게 한다. 호의적이며 단순한 작품이다. 벨트지의 하인즈 요함이 쓰기를 12음 수법도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만 하겠다. 그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윤희상에게 있어서처럼 하나의 원초적인 음악적 직감과 확실한 수공적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 이 단순한 인식이 다름슈타트의 휴가 코스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그 발단을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음악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다 라고 실려 있었죠.
이제 그것이 당신에게는 성공이었고 그것을 발판으로 당신은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윤희상, 나는 그 다음 작품 피아노를 위한 악곡의 공연을 위해 네덜란드로 갔고 그 공연 역시 좋게 받아들여졌지요. 린즈, 그랬군요. 이제야말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이겠군요. 윤희상, 네, 그래요. 그렇지만 그때 나는 내가 유럽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와 있는지 알고 싶었고 내가 1년을 더 머문다 해도 별 상관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는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물론 좀 더 좋은 집에서였죠. 그곳에서 나는 세 번째 현악 사중주를 작곡했어요. 린저, 세 번째라고요? 그럼 처음에 두 곡은 어디 있죠? 윤희상, 없어요. 모두. 난 새로운 사중주를 썼고 그것은 쾰른에서 있을 세계 음악 페스티벌을 위해서 국제 신음악 동호회로 보냈어요. 결국 채택이 되었지요. 린저, 나는 여기 비평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신문에서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군요. 이 한국 작곡가는 거의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이 다름슈타트에 있었던 초연이 크게 성공한 후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은 윤희상의 음악은 대단히 강력했다. 그것은 날카롭고 독창적인 음악적 환상을 공급받은 세 번째 현악 사중주의다. 윤은 후기 표현주의의 분산된 음 형태가 음악적인 세계 언어로 될 수 있음을 새로이 증명했다. 또 다른 곳에다 또 다른 기회에 어느 비평가는 당신의 음악의 에스페란토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윤희상, 큰일이군요. 그것은 내가 결코 원치 않던 것이에요. 에스페란토는 인공 언어예요. 나의 음악은 한국의 고향 땅으로부터 아주 자연적으로 성장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비록 서양 현대 작곡 기법을 사용하기는 했다 해도 그것은 나의 전통에서 소외되었거나 이탈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안에 수용된 것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비평가들이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역설했죠. 린저, 네, 나중에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며 동양적인 음향 개념과 서양 작곡 기법의 융합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서양의 많은 비평가들이 당신의 음악을 듣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동양적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서구적이고 너무 유럽화된 것이었죠. 윤희상, 나는 나의 위치를 다르게 봐요. 수천의 귀는 이제 막 들리는 것을 들어요. 그러나 나를 유럽화된 아시아인이라고 보는 것은 물론 옳지 않습니다. 나는 두 개의 요소, 동양뿐 아니라 서양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음악을 쓰고 있느냐고 동양의 것인지 아니면 서양의 것인지 물어봤을 때 나는 나의 음악을 씁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이 질문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음악에 정신적으로는 나의 동아시아적인 기원을 집어넣고 한국적 음향의 개념을 서양의 근대 작곡 기법의 도움을 받아 음악에 포함시켰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에 대해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요. 린저, 나는 몇 해가 지나는 동안 당신이 동아시아 출생을 더욱 분명히 해냄으로써 점점 독자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언젠가 나에게 유럽의 음악은 건설되었다. 동아시아의 음악은 흘러나온다고 얘기했었죠. 흘러나오는 것이 당신의 음악에서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더군요. 윤희상, 나는 다시 한번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가져다 붙인 후기 표현주의라는 말에 언급해 볼까 하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표현주의 음악은 모든 감정, 모든 표현 가능성을 극도로 고갈시키죠. 도의 철학과 연관이 있는 나의 음악과 같은 음악들은 그러한 정도까지 이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양과 음의 조화가 깨어지기 때문이지요. 린즈, 나는 사람들이 도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음악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항상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이제 연대기적인 정기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는 1960년에 서 있어요. 당신은 그 성공이 있은 후 유럽에 1년간 머물기로 결심했고요. 윤희상, 그러나 난 그때 드디어 나의 아내를 유럽으로 불러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할지는 몰랐어요. 몇몇 공연으론 당연히 큰 수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는 내가 항상 인생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내 자신 이 강에 뛰어들어 그 강물이 나를 어디론가 실어다 주기를 바랬던 거지요. 그러나 수자는 그녀의 출발 비자를 신청했을 때 일이 터졌어요.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5.16 혁명이었죠.
이 시기에는 출국 비자를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수자는 올 수 없었지요. 낙담했지만 곧 일을 계속했어요. 이 뒤부터는 윤희상 선생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